그는 15년 동안 미국 군사 분석가로 일하며 한 가지만 믿고 살았습니다. 미국 무기가 세계 최고라는 것.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모두 미국을 따라 하려 하지만 결코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특히 한국 같은 작은 나라는 더더욱 말이죠. 하지만 그날 아침 책상 위에 놓인 갈색 봉투를 열어본 순간 그의 모든 믿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봉투 안에는 한국의 K2 흑표 전차 기밀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기밀이 어떻게 그의 책상에 왔는지 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틴 헌터예요. 저는 미국 군대에서 일하고 있어요. 제 일은 다른 나라의 무기를 연구하는 건데 15년째 이 일을 해오고 있어요. 매일 아침 저는 정확히 8시에 사무실에 들어가요. 항상 똑같은 옷을 입었어요. 어두운 회색 셔츠에 검은색 바지였어요. 저는 늘 일정한 게 좋아서 그렇게 입으면 안심이 됐어요. 제 사무실은 작지만 정리가 잘 되어 있었어요. 책상 위에 컴퓨터 모니터가 3대 있었고 서류는 깔끔하게 쌓여 있었어요. 커피 머그잔도 늘 같은 자리에 놓여 있었어요. 모든 게 자기 자리를 갖고 있었어요. 저는 전차와 무기에 대해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미국 무기가 세계 최고라고 믿었어요. 다른 나라들도 우리를 따라 하려고 하지만 결코 우리만큼 잘 만들지 못해요. 그들의 무기는 싼 모조품에 불과했어요. 다른 나라 무기를 볼 때마다 항상 문제를 찾았어요. 금속이 충분히 튼튼하지 않고 컴퓨터 시스템은 너무 단순하며 설계도 똑똑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약점을 찾아낼 때마다 제 일이 의미 있어 보였어요. 미국을 지키고 있다고 느껴졌거든요. 오늘도 평소와 똑같은 날인 줄 알았어요.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대부분 무기 시험 보고서 같은 자잘한 메일이었어요. 필요 없는 건 바로 지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책상 위에 다른 게 놓여 있는 게 보였어요. 두꺼운 갈색 봉투가 커피잔 옆에 있었어요. 어제는 분명 없던 건데 제가 없는 사이 누군가 놓고 간 모양이었어요. 봉투를 집어들었더니 묵직했어요. 앞면에는 제 이름이 검은 잉크로 적혀 있었고 공문용 스탬프들이 찍혀 있었어요. 빨간색, 파란색 스탬프가 찍혀 있었는데 이 표시들은 비밀 문서가 들어있다는 뜻이었어요. 봉투를 뒤집어 보니 발신지는 폴란드였어요. 폴란드 국방기술연구소라는 곳에서 보낸 거였는데 저는 그런 기관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손이 조금 떨리면서 봉투를 열었어요. 왜 떨렸을까요? 매일 비밀 문서를 열어보는데도 이건 뭔가 달랐어요. 안에는 수많은 서류가 들어있었어요. 도면과 숫자, 차트로 가득했어요. 첫 장 상단에는 제 심장을 뛰게 만든 문구가 있었어요. K2 흑표 주력 전차 대한민국. 한국 전차에 대한 비밀 정보를 누가 보낸 거죠? 미국과 한국은 우방이지만 이런 기밀을 주고받진 않아요.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쳤어요. 전차 부품 도면, 제작에 쓰인 재료 목록, 포를 조종하는 컴퓨터 코드까지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처음에는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기술이 별거겠어? 한국은 작은 나라잖아요. 전차가 얼마나 뛰어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첫 도면을 보자마자 눈을 의심했어요. 너무 정교하고 완벽했어요. 금속 부품은 정확한 치수로 그려져 있었고 볼트 하나하나 위치까지 다 표시되어 있었어요. 컴퓨터 배선도 예상보다 훨씬 복잡했어요. 이건 미국 전차 모조품이 아니었어요. 다음 장, 또 다음 장을 넘기면 넘길수록 놀라운 것들이 계속 나왔어요. 엔진 설계는 전에 본 적 없는 방식이었고 장갑 배열은 스마트한 패턴을 이루고 있었어요. 사격 제어 시스템에 쓰인 컴퓨터도 새로운 유형이었어요. 커피는 다 식었고 점심도 잊었어요. 해가 저문지도 모를 정도로 넋놓고 문서를 읽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혼란스러웠어요. 이 한국 전차는 제가 예상했던 값싼 복제품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롭고 다르고 어쩌면 정말 뛰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이 서류가 제 사무실에 온 걸까요? 한국 전차 기밀은 철저히 보호되는 정보예요. 한국이 이런 걸 외부에 준 적은 없을 거예요. 누군가 불법적으로 빼낸 게 틀림없어요. 의자에 기대어 생각했어요. 이 서류가 도둑질된 증거라면 저는 범죄의 증거를 보고 있는 셈이에요.
누군가 법을 어기고 이 정보를 훔쳐서 제게 준 거예요. 하지만 왜 하필 저에게? 왜 한국의 기밀을 훔쳐서 미국 사람인 제게 보내는 걸까요? 서류를 다시 바라보니 손에 든 게 더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단순히 양이 많아서 무거운 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무언가, 위험한 무언가를 의미하고 있었어요. 15년 동안 저는 제 일이 단순하다고 생각했어요. 외국 무기를 연구해서 약점을 찾아보고 보고서를 쓰고 집에 가는 거라고요. 이제는 제 일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서류들은 전차와 무기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날아간 신뢰의 옳고 그름, 공유되지 말았어야 할 비밀에 관한 거예요. 서류를 깔끔하게 한 곳에 쌓아두었어요. 내일은 이걸 꼼꼼히 분석하기 시작하겠지만 오늘 밤은 속이 묘했어요.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나려는 것 같았어요. 제1 무기, 그리고 이들을 만드는 나라들에 대한 제 모든 생각이 바뀔 만한 일이요. 컴퓨터를 끄고 재킷을 챙겨 입었어요. 사무실을 나서면서 책상 위의 서류를 한 번 더 바라봤어요. 그 서류들은 조용히 제게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직은 모르지만 그 문서들이 제게 예상치 못한 교훈을 줄 거예요. 세상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걸 알려줄 테고, 나라와의 신뢰와 충성심이 진짜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해줄 거예요. 하지만 그건 내일의 이야기예요. 오늘 밤은 그저 어두운 거리를 걸어 집으로 가면서 누가, 왜 이 서류를 보낸 건지 궁금해하며 걸었어요. 이제 신비한 봉투를 발견한 지 3일이 지났어요. 저는 매일 한국 전차 서류를 연구하고 있어요. 책상 위에는 도면과 메모가 가득해서 커피 머그잔 자국이 종이에 남았어요. 제가 받침을 깜빡했거든요.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했어요. 건물 안은 조용하고 한산했어요. 이렇게 조용하니 방해받지 않고 일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아요. 첫날에는 한국 전차가 쉽게 이해될 줄 알았어요. 완전히 오산이었어요. 엔진 도면부터 살펴봤어요. 미국 전차 엔진은 크고 강력하지만 무거운 방식으로 만들어져요. 그런데 한국 엔진은 달랐어요. 더 작지만 똑같이 튼튼했고 부품들이 제가 본 적 없는 스마트한 패턴으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도면 위선을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보았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우리가 생각도 못한 곳에 충격 흡수 장치를 넣어두었더라고요. 험한 지형을 달릴 때나 적의 공격을 받을 때 엔진을 보호해주는 장치였어요. 이건 분명 미국 엔진 모조품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설계였어요. 다음으로 사격 제어 시스템을 살펴봤어요. 전차가 목표를 조준하고 사격하도록 돕는 컴퓨터 시스템이었어요. 미국 시스템도 훌륭하지만 복잡해서 군인들이 숙달하려면 긴 훈련이 필요해요. 그런데 한국 시스템은 달랐어요. 겉보기엔 단순해 보이지만 컴퓨터 코드가 아주 똑똑했어요. 도면에는 전차가 거친 지형을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2km 떨어진 목표를 정확히 명중시킬 수 있다고 설명되어 있었어요. 불가능해 보여도 문서 속 수학 공식이 그대로 증명해주고 있었어요. 의자에 기대어 눈을 비볐어요. 안경이 자꾸 코에서 내려왔어요. 다시 올려쓰고 도면을 살폈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이 도면들은 너무 섬세하고 완벽했어요. 어떤 나라에서도 이렇게 기밀을 공유하지 않아요. 친구 국가라도 이 정도까지 정보를 주고받진 않죠. 전차 장갑 도면을 들어보았어요. 종이가 고급스러운 느낌이었어요. 선 하나하나가 비싼 도구로 그려진 듯했고 모든 치수가 정확했어요. 도둑이 급히 만든 모조품이 아니라 한국 전차 공장에서 직접 만든 원본 문서였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도면을 내려놓고 창가로 걸어갔어요. 밖에는 다른 사무실 건물과 분주한 거리만 보였어요. 모두 평소처럼 보였지만 제 사무실 안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어요. 저는 도둑맞은 기밀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누군가 한국 파일에 침입해 이 서류를 빼낸 거예요. 범죄가 일어난 거였죠. 그리고 그 정보가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누가 훔친 걸까요? 그리고 왜 저에게 보낸 걸까요? 책상으로 돌아와 다른 도면을 집어들었어요. 디지털 제어판 도면이었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어떤 용어는 한국어였는데 다른 일부는 독일어였어요. 왜 한국 도면에 독일어가 섞여 있을까요? 자세히 보니 독일어 용어는 한국어 용어와 다른 기술 용어였어요.
마치 누군가 한국 도면에 독일어 메모를 덧붙인 것 같았어요. 속이 울렁였어요. 이건 독일에서도 이 서류를 연구했다는 뜻이었어요. 어쩌면 독일 사람이 이 문서들을 훔친 장본인일지도 몰라요. 하루 종일 단서를 찾으려고 애썼어요. 독일 단위와 한국 단위가 섞여 있고 독일 부품 번호가 한국 부품 번호 옆에 적혀 있었어요. 한국 도면 끝자락에는 독일어 손글씨로 된 코멘트도 보였어요. 그날 오후가 되자 진실을 알게 됐어요. 이 서류는 한국에서 훔쳐온 뒤 먼저 독일 기술자들에게 전달됐고 그들이 연구하며 메모를 추가한 다음 제게 사본을 보낸 거였어요. 이건 단순한 절도가 아니었어요. 조직적인 절도였어요. 여러 나라가 공모해 한국 기밀을 훔친 거예요. 어지러웠어요.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15년 동안 저는 무기를 연구해 미국을 지키는 게 제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친구 국가의 비밀을 훔치는 일을 돕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옳은 일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발견한 사실을 보고서로 작성해서 상사에게 알릴 거였어요. 서류가 도난당했다는 걸 알리고 한국에 돌려보낸 뒤 사죄하자고 권고할 생각이었어요. 밤늦도록 보고서를 썼어요. 찾은 증거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설명했고 독일 메모가 훔쳐온 증거라는 점을 밝혔어요. 그리고 올바른 조치를 권고했어요. 다음 날 아침 보고서를 출력해 폴더에 넣고 상사 사무실로 걸어갔어요. 문을 두드리자 상사는 들어오라고 했어요. 회색 머리에 큰 책상을 가진 진중한 분이었어요. 폴더를 건네고 제가 찾은 사실을 설명했어요. 상사는 보고서를 읽으며 아무 표정도 짓지 않으셨어요. 다 읽고 나서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더니 네 마디만 말씀하셨어요. 질문하지 마. 폴더를 되돌려주면서 이번 프로젝트는 보류라고 했어요. 한국 서류 연구도 중단하라셨고 보고서도 잊으라 하셨어요. 충격에 빠져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컴퓨터를 켜보고서 파일을 열어보려 했지만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누군가 제 연구 파일을 삭제해버린 거예요. 책상 위 한국 서류만 남아있었고 제 컴퓨터 파일과 보고서는 흔적조차 없었어요. 상사는 질문을 멈추라 했어요. 저는 더 이상 진실을 발견하면 안 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냥 훔친 비밀을 연구하며 모른 척하라는 거였어요. 의자에 기대어 사무실을 둘러보았어요. 3일 전과 똑같이 보였지만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커피 머그잔은 제자리에 있었고 서류는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지만 제 안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저는 더 이상 외국 무기만 연구하는 분석가가 아니었어요. 친구 국가의 비밀을 훔치는 어두운 시스템의 일부가 된 셈이었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일을 모른 척할 순 없어요. 진실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니까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어요. 내일은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겠죠. 하지만 오늘 밤은 사무실에 앉아 제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곰곰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상사분께 질문을 멈추라는 말을 들은 뒤 딱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아침에 컴퓨터에 메시지가 하나 떠 있었어요. 꼭 특별회의에 참석하라는 내용이었어요. 무슨 회의인지 설명은 없고 시간하고 방 번호만 적혀 있었어요. 회의는 화요일 아침 10시였어요. 장소는 우리 건물 최상층 회의실이었어요. 저는 그 층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거긴 중요한 분들만 모이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소보다 더 잘 차려입었어요. 가장 좋은 셔츠에 넥타이도 맸어요. 화장실 거울에 한번 제 모습을 비춰봤죠. 머리는 단정했고 안경도 깨끗했어요. 전문적으로 보이긴 했지만 손은 떨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에 내렸어요. 문이 열리자 두꺼운 카펫이 깔린 긴 복도가 보였어요. 벽에는 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죠. 온통 중요한 분위기였어요. 회의실 문을 찾고 들어갔어요. 방 크기가 제 사무실 2개를 합친 것보다 컸어요. 긴 테이블이 중앙에 놓여 있었고 가죽 의자들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큰 창문으로 아래 도심이 훤히 보였어요. 이 방에 있는 물건 하나하나가 제가 1년에 버는 돈보다 비쌀 것 같았어요. 이미 사람들은 테이블 주변에 앉아 있었어요. 낯익은 얼굴들이 보여서 고개를 돌려보았죠. 역시 제 상사분이 있었고 무기회사에서 온 비싼 양복 입은 분들도 자리했고 반짝이는 훈장을 단군 장교들도 보였어요. 테이블 머리맡에는
처음 보는 분이 앉아 있었어요. 진한 양복에 은빛 머리였는데 명패에 부차관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부 내에서 엄청 중요한 분이란 뜻이었죠. 저는 테이블 끝쪽 빈자리에 앉았어요. 의자가 너무 커서 어색했어요. 폴더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회의 시작을 기다렸어요. 은빛 머리 부차관보님이 정중하게 회의를 시작했어요. 새로운 기술 기회를 논의하러 모였습니다. 라고만 말씀하셨죠. 한국이나 도난 문서 얘기는 전혀 없었지만 방 안에 있는 모두가 이 회의의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제 상사분이 제게 한국 전차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일어나 폴더를 펼쳤어요. 준비해둔 발표 내용은 기술적 세부 사항이었어요. 한국의 엔지니어링이 얼마나 앞선지 설명하려고 했죠. 먼저 엔진 설계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스마트 충격 흡수 장치 시스템을 설명하고 전차가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정확히 포탄을 명중시키는 사격 제어 컴퓨터 구조를 전했어요. 장갑 패턴 도면도 보여드렸죠. 주변 분들은 조용히 경청했어요. 메모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무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분도 있었어요. 아무도 이 도면이 어디서 나왔는지 묻지 않으셨죠. 그러고 나서 제가 우려되는 점을 말하려 했어요. 이 문서들이 도난당한 것이라고 한국에 돌려보내고 사과해야 한다고 제안하려던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은빛 머리 부차관보님이 손을 들어 저를 막으셨어요. 너무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복잡한 문제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당신의 일은 기술을 연구하는 것이지 출처를 묻는 게 아닙니다. 기술이 작동하면 쓰면 됩니다. 라고 하셨죠. 다시 말을 꺼내려 했지만 또 제 말을 자르셨어요. 이 회의는 정치나 윤리에 관한 게 아닙니다. 실용적 군사 응용만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라고 못 박으셨어요. 테이블 한쪽에 계신 기술 전문가분이 입을 열려다 말았어요. 허가 없이 도난된 한국 기술을 수정 활용하는 위험성을 이야기하려던 듯 했지만 그분도 금세 침묵당하셨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아주 작아진 기분이었어요. 힘있는 분들만 둘러싸인 테이블을 내려다보았죠. 모두가 이 문서가 한국에서 훔쳐온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모두가 잘못된 일임을 알면서도 누구 하나 바른 일을 하자고 나서지 않았어요. 부차관보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는 더 나은 전차 기술이 필요합니다. 한국 전차는 뛰어나지만 비용이 너무 높습니다. 한국의 비밀을 공짜로 얻을 수 있다면 활용해야 합니다. 라고요. 그제야 알았어요. 이 회의는 기술 논의가 아니었어요. 절도를 은폐하라는 지시였어요. 불편한 질문을 차단하라는 자리였던 거예요. 1시간이 지나 회의가 끝났어요. 사람들은 서류를 챙겨나가며 아무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나도 그중 하나처럼 취급당했죠.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신의 층으로 돌아왔어요. 사무실에 들어와 책상에 앉으니 한국 서류가 여전히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달라 보였어요. 모두가 범죄 증거를 알면서도 방치하는 물건처럼 느껴졌어요. 하루 종일 그 회의에서 있었던 일을 되새겼어요. 제 정부가 정당한 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공짜로 한국 기술을 얻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더 마음을 무겁게 한 건 회의 내내 한국의 반응을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어요. 한국이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할지, 어떤 기분일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한국은 중요하지 않은 나라처럼 기술 공급원일 뿐, 실제로는 존중받아야 할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아닌 양 취급된 거예요. 그날 밤에 집에 돌아왔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도면을 그린 한국 엔지니어들이 떠올랐어요. 그분들은 새로운 기술을 만들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만든 비밀이 안전하게 지켜질 거라 믿었죠. 그런데 그들의 기밀은 제 책상 위에 놓여 있고 제 정부에 힘 있는 분들은 허락도 없이 그 비밀을 쓰려고 했어요. 멈출 수는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이 일이 옳다고도 할 수 없어요. 큰 회의가 있은 지 딱 보름 후에 또 컴퓨터에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이번에는 본관 밖에서 열리는 연수 세미나에 꼭 참석하라는 내용이었어요. NATO 기술 협력에 관한 세미나라는데 지루하고 평범해 보였어요. 세미나는 사무실에서 차로 20분 떨어진 작은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렸어요. 흐린 수요일 아침에 운전해서 갔어요. 건물은 마치 회의실이 있는 호텔 같았어요.
특별하거나 비밀스러워 보이는 건 없었어요.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니 일반 연수가 아니었어요. 참석자들이 평소 기술 전문가들이 아니었거든요. 폴란드 군 장교들이 제복을 입고 있었고 독일 기술자들은 비싼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미국 방산업체 사람들은 제 차보다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우리는 원형 테이블이 놓인 회의실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USB 드라이브와 기밀 도장이 찍힌 폴더가 놓여 있었어요. 세미나를 진행하는 분은 짧은 은색 머리에 피곤해 보이는 눈을 가진 폴란드 장교였어요. 그분은 국제협력과 공동기술 개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말투는 격식 있고 정중했지만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커피잔을 들 때마다 손이 살짝 떨렸어요. 쉬는 시간에 진짜 상황을 목격했어요. 폴란드 장교들이 몰래 USB 드라이브를 독일 기술자들에게 건네주더라고요. 그 USB에는 한국 전차 정보가 더 들어있었어요. 시뮬레이션 결과, 시험 데이터, 제가 본 적 없는 추가 설계도들이었어요. 독일 기술자들은 USB를 노트북에 꽂아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자기들이 당연히 가져야 할 정보를 공유하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하지만 저는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 파일들은 한국 것이라서 도난당한 자료였어요. 한국 컴퓨터와 시험시설에서 훔쳐온 정보였어요. 그 정보가 이 방 안에서 숙제처럼 돌고 있었어요. 속이 울렁거렸어요. 저는 커피를 마시는 척했지만 목넘김이 되지 않았어요. 조직적인 절도가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도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에는 구석 테이블에 혼자 앉았어요.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을 곱씹어봤어요. 폴란드가 한국 전차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분명했어요. 옛날 전차들이 고장나고 구식이 되었거든요. 러시아가 위협하는 상황이라서 빨리 더 나은 무기가 필요했어요. 미국 전차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인도까지 오래 걸렸어요. 독일 전차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전차는 품질이 좋고 빨리 공급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했어요. 폴란드에게 한국 전차는 유일한 현실적 대안이었어요. 그런데 폴란드는 정중하게 한국에 기술 지원을 요청하는 대신 비밀을 훔치기로 했어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기보다 공짜로 얻으려 한 거예요. 점심 후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폴란드 장교 한 분이 한국이 이 절도를 이미 몇 달 전에 알아챘다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화를 내지 않았어요. 국제법원에 제소하지도 않았고 폴란드와의 대화를 끊지도 않았어요. 대신 한국은 아주 영리한 대응을 했어요. 협상은 계속했지만 규칙을 바꾼 거예요. 새 계약에 따르면 한국이 직접 전차를 만들어 완제품으로 폴란드에 수출하기로 했어요. 폴란드는 설계도를 받지 못하고 폴란드 공장에서 전차를 만들 수도 없게 되었어요. 첨단 부품을 생산하는 방법도 배울 수 없었어요. 한국은 필요한 전차를 팔아주되 기술 비밀은 안전하게 지켰어요. 한국은 화를 내거나 싸움을 시작하지 않고도 폴란드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 거예요. 기술을 훔치면 결국 신뢰를 잃는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 이후 몇 달 동안 저는 이 교훈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지켜봤어요. 폴란드는 러시아를 막을 전차를 제때 얻었지만 훔치고자 했던 기술 지식을 얻지 못했어요. 세미나에 참석했던 폴란드 기술자들은 정보가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가장 중요한 비밀이 빠져 있었거든요. 한국 기술자가 설명해주지 않으면 그 설계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폴란드는 한국 기술을 훔쳐서 돈을 절약했지만 더 소중한 걸 잃었어요. 한국의 신뢰를 잃은 거예요. 몇 달이 지난 뒤 사무실에 앉아 이 교훈을 되새겼어요. 책상 위 한국 서류가 여전히 있었지만 저는 그 문서를 다르게 보게 되었어요. 이 서류들은 단순한 기술 도면이 아니었어요. 날아간 신뢰에 관한 교훈이었어요. 기술 절도는 법을 어기는 것뿐 아니라 관계를 깨뜨리는 일이에요. 한국은 화를 내지 않고도 폴란드가 필요한 전차를 공급하면서 자국 이익을 지켰어요. 한국은 신뢰를 지키는 일이 나라를 강하게 만든다는 걸 보여줬어요. 저는 이 경험으로 중요한 걸 배웠어요. 기술은 금속과 컴퓨터, 도면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사람과 나라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이었어요. 국가가 기술을 공유할 때 사실 신뢰를 공유하는 거예요. 기술을 훔칠 때는 그 신뢰를 깨뜨리는 거고 한 번 깨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워요. 저는 여전히 같은 책상에 앉아
외국 무기 체계를 분석해요. 하지만 이제 제 진짜 일이 기술 사양을 연구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 진짜 일은 나라들이 어떻게 협력하고 신뢰를 쌓고 친구를 도우면서 자국 이익을 지키는지 이해하는 일이에요. 한국은 배신에 차분하고 현명하게 대응하면서 저에게 그 교훈을 가르쳐 주었어요. 최고의 무기가 있는 나라가 반드시 가장 강한 나라가 아니라 신뢰를 지키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드는 나라가 진정으로 강하다는 걸 보여주었어요. 이 교훈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 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